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근처에도 뭐 이렇게 저렇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장도 이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진단키트주, 다시 뭐 종이 목재 업종들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뭐 백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진단 키트주 그리고 뭐 말씀하셨듯이 뭐 마스크나 그리고 골판지 제지 업종까지도 좀 시세를 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업종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강하게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다시 한번 기업 본연의 가치에 좀 집중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백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 백신이 출시됐습니다라고 뉴스가 흘러나온 다음에 곧 이어서 영하 70도에 운반을 해야 된답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효과도 더 좋고 영하 20도에서만 운반하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뉴스와 실망스러운 뉴스가 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로 우리 효능이 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90%짜리로 임상시험 결과 효능 90% 수준으로 우리는 사용 승인을 신청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는 영상 또는 냉장고 수준에서만 보관을 해도 효능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오늘 CEO께서 다시 한번 효능을 더 높이는 임상시험을 한 번 더 해보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조금 설왕설래도 하고 있고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스크주를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 마스크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3월 초기부터 시작해서 큰 시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이제 수급 제한에 대한 부분들, 수출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풀리고 생산 제한이나 그런 부분도 풀리면서 이제는 시장에 나가면 언제든 누구든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 본연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실적과 매출에 따라서 그 기업을 평가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큰 시세를 주었던 종목들, 차트상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양도성 회피성, 양도세 회피성 매물 출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심함이 조금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나리자라는 종목입니다. 모나리자라는 종목도 연초에 강한 상승 흐름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하락 흐름을 이제 이어가고 있고 조금 수렴해 가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연초와 같은 급격한 슈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차분하게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신이나 뭐 연기금, 기관들 자금 중심으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깨끗한 나라 차트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기업에 대한 실적, 이 부분들이 현재 주가 또는 시총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까지도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이 수급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연말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급이나 장중 뭐 거래량이나 수급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11월 또는 12월 늦어도 둘째 주까지는 어느 정도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웰크론도 한번 보겠습니다. 웰크론 같은 종목도 마스크 대장주로서 굉장히 연초에 동일하게 큰 시세를 주었습니다. 한 번 더 시세를 코로나 유행에 따라서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하락 추세와 그리고 저점 대비 추세 상승선으로 그어봤을 때 수렴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에 큰 시세를 주면서 상승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연말까지는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시적인 강세가 코로나 유행에 따라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지만 기업 본연의 가치,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현재 시총에 대한 부분들이 현 주가에서 내가 매수 대응하기에 알맞은 주가인지 이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와중에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떠들썩합니다. 일단은 백신 개발 효과가 있다라고 처음에 발표가 되면서 우리 네. 주가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게 또 효과가 의문을 가지게 되고 연이은 실수가 나오면서 과연 신뢰성을 가져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상 효능에 대한 부분들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글로벌 임상을 시행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을 발표할 때에 두 가지 용법으로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시험군에 대해서는 1회분 정량을 한 달에 걸쳐서 총 2회 투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면역 효과가 62%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때 투약 받았던 모집군은 8,895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집단 2,741명에는 1회분 정량이 아닌 첫 번째 투약 시에는 1회분의 절반 양을 투약하고 그리고 한 달 간격으로 2회차 접종할 때는 정량을 투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2회를 투약을 하자 결국 면역 효과가 90%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1번 용법과 2번 용법 이 두 집단의 평균 면역 효과가 결국 뭐 70% 내외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들이 언론들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이제 다시 한번 글로벌 임상을 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결국엔 우리가 다시 한번 재차 임상을 했을 때 효능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데이터를 조금 나타내고자 갖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대표적인 관련주로 SK케미칼, AB프로바이오, 진메테릭스, 캐몬,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이렇게 함께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관련주로 큰 시세를 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AB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AB프로 코퍼레이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ABP300이라는 연관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진매트릭스도 백시텍에 대한 지분 투자에 대한 것까지 해서 함께 시세를 좀 준 모습인데 마스크주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과 실망스러운 소식, 좋은 소식과 실망스러운 소식 연이어서 반복되는 뉴스 속에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휩쓸려 다니시는 건 아닐까 또는 이 뉴스에 조금 휩쓸려 다니시는 늦게 들어갔다가 하락하는 곳에서도 손절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손실 구간이 깊어지는 그런 대응들이 반복될까 봐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반복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은 백신 관련주들에 있어서 변동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결국 일반 대중들에게 접종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백신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3만 명 정도 FDA가 정해준 그 기준 임상시험 모집군이죠. 그 3만 명에서 나왔던 부작용뿐만 아니라 1,000만 명 이상, 2천만 명 이상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의 일반 국민들에게 접종했을 때 시험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왔을 때 이 백신 관련된 주에서 변동성은 극에 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조금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기업을 보시더라도 관련된 주다, SK케미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보셨을 때 그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그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백신 관련된 주와 무방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만으로도 투자 가능한 기업인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재차 확인하신다면 기업의 본연의 가치에 따른 주가 상승분의 수익을 취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조금 너무 섣불리 우리 주식시장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역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 본연의 가치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이 11번가를 통해서 국내에 상륙한다 이런 소식 들렸었는데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측면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국내 유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금 11번가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아마존을 애용하시던 소비자분들, 직구족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께는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11번가를 통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그리고 좀 더 빠른 배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먼저 드는데요. SK텔레콤이죠. 11번가의 관계사죠. 이 SK텔레콤이
탈통신 기조에 따라서 아마존과 함께 협력 시그널을 내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을 11번가의 협력이지만 모기업 SK텔레콤과 그리고 SK그룹까지도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아마존과 이커머스 시장 사업 협력을 추진하는데 아마존에서는 국내 시장에 단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1번가를 교두보로 삼고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들은 국내 시장의 이 이커머스 시장의 생태계를 잘 알고 있는 11번가를 통해서 조금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그런 전략도 깔려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SKT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이커머스를 쥐고 있는 아마존 그리고 ICT 정보통신 기술의 대표 기업으로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SKT는 아마존의 후광을 가지고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그리고 ICT 기술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동력까지도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존이 11번가가 IPO, 이제 기업 공개를 하게 될 경우 일정 부간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아서 아마존이 11번가의 지분을 취득하는 그런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국내 통신 1위사인 SKT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SKT 입장에서는 이커머스 시장, ITC 기술에 대한 아마존의 능력 이런 두 부분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국내 유통시장에 즉각적으로 뭔가 11번가가 다 독점을 하겠다라는 영향보다는 결국엔 앞으로 더 큰 그림을 보고 조금 나가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존 하면 이제 물류 일괄 대행, 풀필먼트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11번가 오픈마켓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인데요. 이 부분을 풀필마켓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접목을 시킨다면 11번가뿐만 아니라 SKT에 대해서도 앞으로 새로운 시너지 효과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 결국엔 유통시장에서 엠페이 네이버죠. 그리고 옥션이나 그런 부분들 그 이어서 11번가와 SKT가 어떠한 이야기, 네이버는 CJ 대한통운의 지분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너지를 낼 것인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11번가가 아마존과 함께 그리고 SKT가 아마존과 함께 더 새로운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긴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공부를 해볼 만한 그런 매력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코스피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주도주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언택트가 주춤하고 나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 IT 업종들, 전통주들 급등세 보여줬었잖아요. 이런 전통주들을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지켜보면 좋을지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뭐 경기 민감주 그리고 다시 한번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확실하게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일상으로의 복귀 이런 말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상으로의 복귀를 한다면 결국엔 자연적인 수요가 증가되겠고 앞으로 쌓아놓았던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에 의해서 소진된다고 하면 결국엔 공급 업체에 수주를 넣게 되고 수주를 넣게 되면 공급하는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대된다라는 이런 사이클 속에서 조금 길게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할 섹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섹터 그중에서도 소부장 하지만 저는 장비에 방점을 찍어서 장비 그리고 소재, 부품, 후공정 이렇게 조금 보시면 어떨까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 그 시장이 다시 한번 3분기, 4분기 저점을 찍고 상승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규모의 올라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공급되는 OLED 출하량, OLED 공급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 스마트폰, OLED 시장까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LED 시장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이폰 12부터 전 애플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에는 OLED 패널이 탑재되고 있다. 그런 모습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LCD 사업 부문을 내년 3월로서 셧다운,
아예 모두 완전 철수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결국엔 삼성전자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 OLED, 지금 미니 OLED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으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백신이 일반에 공급될 때까지 일정 부분 공백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공백기까지 어떤 섹터, 어떤 분야에서 우리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할 것인가 조금 더 살펴보신다면 내년을 준비하는데 공부하실 수 있는 큰 거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망한 업종, 반도체, 스마트폰, OLED 부분을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차 화정까지도 살펴보시지만 반도체, 스마트폰, OLED 시장의 저점 구간을 통과했다라는 부분들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그 섹터 안에서 어떤 기업이 좋으실까 보시고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생성이 분류가 되셨다고 한다면 그 기업을 언제 매수하실지 그 타이밍,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하자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만큼 그 타이밍을 이제 기다리는 때로 12월과 연초를 보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 스마트폰, OLED까지 관심 있게 보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선주들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해요. 그동안에 이제 수주가 역대급으로 나오면서 이 조선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미리 좀 짚어볼까요? 네. 뭐 조선주들의 수주가 뭐 조 단위 이상의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굉장히 놀랍고 이례적인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선주 이 조선 업계에 가 보시면 굉장히 뭐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모습들 그런 부분들 보도 자료나 뭐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보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수주에 대한 공시가 조 단위 이상으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하나만 가지고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바이든에 대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친환경, 그린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친환경과 조선주에 대해서 조선 업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 세계 해상 선박이 약 2만 5천여 대 정도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2012년도 이전에 건조된 선박이 약 17,000여 대고요. 2012년도 이후에 건조된 선박이 약 8,000여 대 정도 된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2년도 이전에 건조된 약 17,000여 대의 선박들이 이제 교체 시기가 점점 도래를 하고 있는데 선박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시기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선박이 현재 국제적으로 갖고 있는 환경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부품을 갈거나 엔진을 갈거나 리모델링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 기준 미달과 노후화에 따른 교체 수요가 앞으로 좀 빠르게 나올 건데요. 전 세계 2만 5천여 대 중에서 17,000여 대, 절반 이상의 선박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운 운임이 증가하고 있고 결국엔 해운 업계의 활황이 다시 한번 도래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 IMO 환경 규제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 규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디젤 엔진이 아닌 LNG 또는 LPG 선의 확대가 예상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취임을 하게 되면 이 부분 파리 기후 협약 복귀에 대한 부분들 나는 1호 지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현직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파리 기후 협약이나 IMO 환경 규제가 조금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다면 내년 1월 21일이죠. 그 이후부터는 파리 기후 협약 복귀와 IMO 환경 기준들이 좀 강화되면서 LNG, LPG 선박의 수주까지도 이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섹터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차트를 조금 보고 싶습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작년부터 올해 3월부터 코로나 저점이죠. 차트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 것 아닌가. 3,000원짜리 종목이 6,000원 위에 있으니까 2배 오른 것 아닌가. 지금 접근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차트가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를 조금 넓게 펴놓고 본다고 한다면 2013년 중순 이후 고점을 찍고
그때 당시에 주가가 3만 원을 넘기고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3천 원 언저리라고 하면 10분의 1 토막인 그 수준에서 현재 아주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봤을 때는 추세가 굉장히 급등한 모습이지만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저 밑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길이 많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감안하셔서 투자 성향이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이 부분 조선업 굉장히 밝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업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계시고요. 또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입니다. 코스피 200에 새로 편입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지금이라도 포트에 담아도 괜찮을까요? 그 BBIG 지수를 예를 좀 들고 싶습니다. BBIG 지수가 이제 정부에서 찍어준 종목이다라고 해서 당장에 좋은 건 아닌가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막 매수하셨던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뭐 LG화학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현대차도 빅베스 이슈로 조금 일시 조정이 나왔고요. LG화학도 물적 분할 이슈가 돼서 이제 조정이 나온 그런 모습들, 앞으로 화재건에 대한 부분들이 LG화학과 현대차 사이에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에서도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조금 보시면 좋은데 당장에 급하게 들어가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코스피 200 지수에 신규 편입된 종목들, 예를 들자면 헬스케어 업종에서 대웅이나 신풍제약, 산업재 쪽에서는 CS윈드, 하나시스템, 두산퓨얼셀, 소비재 쪽에서는 지누스 삼양식품, 금융에서는 키움증권, 그리고 엔터,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으로 해서 빅히트 엔터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들 당장에 급하게 들어가실 부분은 조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지수 양도세 회피성 매물출회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조금 차분히 지켜보시자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 자체가 인덱스 펀드나 상장 지수 펀드에 매수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긍정 시그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매수에 대한 부분이 뭐 바스켓으로 끌어담고 이런 부분들보다도 그 비율만큼 상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인 만큼 그 지수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매수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 시그널이 조금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감안을 해주시고, 재차 반복드리지만 기업 본연의 이슈와 기업 본연의 모멘텀에 따라서 조금 기업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 영역에서 신규 접근은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된 종목들 통계적으로 6개월 정도는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바닥을 다진 이후에 다시 상승해 주는 그런 흐름도 있으시니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됐다고 당장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